안녕하세요. 2021년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는 아침 특집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과 내년도 증시 향방에 대한 특집 방송.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계속됐고 또 글로벌 공급 우려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야가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 계속되는 물가 상승 때문에 내년도 연준은 긴축을 더욱더 강력하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증시를 미리 파악한다면 더 많은 전략을 짤 수가 있을 텐데 내년 증시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화두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증시를 판가름할 핵심 화두 두 가지만 뽑자면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점, 연말 시장이 끝났다라고 해서 내년 시장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네. 바로 연속 선상에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2022년 증시를 좌지우지할 만한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실물 시장과 통화, 금융시장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결국 실물 시장에서는 재고의 축적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통화 이쪽에서는 결국은 긴축 선회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일 것이다라는 점. 물론 긴축 선회와 그다음에 재고 축적이라는 이 과정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분명하게 우리가 따져보면서 시장 결국은 긴축으로 선회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지금 각국의 주요국 통화 정책 당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정도면 이제 긴축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증시의 핵심 화두로 지금 금융시장의 통화 긴축, 또 실물시장의 재고 축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기 위축에 대응하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제로 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좀 인하를 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점점 긴축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각각으로 중앙은행들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12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사실상 새해를 앞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 FOMC가 12월 달에 긴축으로 선회하는 첫 발을 띄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시장 내에 메시지를 던졌고요. 네. 영국의 유로존의 ECB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영란은행, 일본은행까지 내년 3월이면 이제는 확실하게 긴축으로 선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시장 내 신호를 명확하게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1월 시장 결국은 3월부터 시작되는 긴축으로의 선회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장 내에 핵심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그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 분명하게 얘기가 되는 것은 산업별 정점 논란에 다시금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정점 논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재고 축적 과정으로의 진입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 재고 축적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지금 현재 공급과 수요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돼 버린다라면 정점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재고 축적의 과정이 조금 더 심화되어서 진행이 된다라면 네.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의 마무리와 함께 실적 장세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시장에는 총 4가지의 장세가 존재를 합니다. 크게 나눠본다라면 유동성 장세. 올해 2021년 우리가 맞이했었던 시장의 장세의 성격은 가장 중요하게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동성 장세가 이제 내년 3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무리를 지금 현재
시장 내 이미 마무리에 대한 신호탄을 쏘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서서히 실적 장세로 돌입할 그럴 준비가 필요한데 네.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이를 해결해야만 될 먼저 좀 선결해야만 할 그런 핵심 과제가 결국은 재고 축적일 것이다. 결국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통화는 이미 긴축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시장의 계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장세의 도래가, 실적 장세의 시작을 이제 알려야 될 텐데 실적 장세의 신호탄이 결국은 재고 축적 과정으로 돌입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 부분이 각 산업별 정점 논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네.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일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일단 연준을 비롯해서 미 연준을 비롯해서 ECB도 그렇고요. 영란은행 일본은 마찬가지로 일단 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사실상 아직 잔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네. 긴축으로 선회를 했을 때 과연 시장 내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긴축으로 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네.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게 된다라면 네. 이 지금 이런 질문 내지는 이런 불확실성에 내년 네. 1월, 2월, 3월 시장은 아마도 그 긴축 선회하기 바로 직전까지 네.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을까 없을까가 네. 결국은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핵심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와 반면에 이제 산업별로는 정점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가능성, 바로 유동성이 꺾이게 되면서 실적마저 안 좋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역금융 장세로 바로 하락이 되게 되면서 시장 상당 부분 이때까지 V 반등 속에서 나타났었던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네. 다시 거꾸로 W자를 보일 가능성, 이 W 곡선으로 빠지게 된다라면 더블딥이라는 그런 현상으로 빠지게 된다라면 물론 주요국 통화정책 당국들이 이를 회피하고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상당 부분 정책적인 노력을 당연히 하겠습니다만은 실물 경기의 흐름 이 부분에서 과연 V자 반등이 진행이 계속 되면서 U자 반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아니면 W자의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냐는 재고 축적에 달려 있다. 네. 이 부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네. 일단 긴축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시장은 두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두 가지 위험성이 존재했었는데 네. 일단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 불식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실물 재고 축적 과정의 진행 여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스태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네.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네.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종료가 되는 시점인 내년 3월 말까지는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화두가 두 가지 불확실성으로 시장 내 잔존하게 되면서 오르락내리락을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소비 지표를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 네. 결국 소비 지표를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이고 네. 소비 지표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결국은 고용일 수밖에 고용이죠. 없다. 예. 그러니까 고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만 돈도 쓸 수 있는 것이지 네. 고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제 통화는 이미 긴축으로 선회했고 이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핵심 지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 핵심 지표는 결국은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 쪽에 네.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환경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두 가지 핵심 화두라는 것이 이제 긴축과 재고 축적인데 긴축 면에서는 인플레를 결국은 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3월 말까지는 변동성이 있다라고 좀 짚어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실적으로 부양이 돼야 되는데 그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고 축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핵심 화두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화두가 발현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잘 돼가고 시장이 우상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도 분위기가 받쳐줘야 될 것이고 네. 실물 경제도 그 분위기를 받쳐줘야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결국은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유동성과 실적인데 네. 이미 한 가지는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죠. 어느 쪽으로? 통화 쪽은 이제 아. 기울어 가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잠재력을 키워왔었던 네. 산업 이런 실물 경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발현되어야 될 것이다. 그 발현되는 과정은 지금 현재까지의 생산과 네. 소비만 가지고는 있을 수 없다. 추가적인 생산이 지속되어야만 실적 장세의 지속 내지는 실적 장세의 부각, 시작을 알리게 될 텐데 네. 이 부분은 결국은 재고 축적이라는 부분 말고는 해답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와 생산이 맞물려 가는 상황. 근데 지난 2021년을 돌아보게 된다면 공급망 대란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때까지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조금 좀 미루어 왔었던 부분들에 비해서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공급망 대란이라는 부분으로 우리 네. 시장 내에 소위 말하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네.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정상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 속에서 정상화가 되어서 수요와 공급이 딱 맞게 된다라면 더 이상의 시장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게 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다들 이렇죠. 네. 집에서도 냉장고에 물건을 재워놓고 먹습니다. 네. 냉장고가 없다라면 우리가 굳이 매번 이제 시장에서 사서 먹어야 되고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될 텐데 재고 축적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습니다. 소비자 차원에서의 재고 축적이 있고요. 생산자 측면에서의 재고 축적이 있고 또 원자재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재고 축적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생산 측면에서의 재고 축적 과정이다. 지금 현재 재고 축적 과정이 이제 2022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재고가 어떻게 쌓아져 가고 그 재고가 어떻게 소화가 되어지면서 소비가 되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연결고리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지는 것이 곧 실적 장세로의 연결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점. 통화는 이미 긴축으로 선언했다. 그렇다면 믿을 것은 이제 실적밖에 없다. 그 실적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은 생산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원활한 중간 경로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이 결국은 네. 재고 축적이다라는 알겠습니다.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재고 축적도 문제지만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또 커지는 장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준이 너무 빠르게 긴축을 시작했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반대로 또 화이자나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쪽으로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네, 일단 일단 저 부분이죠. 한 2주 전에 일단 네. 그 화이자와 머크사에 대한 네. 어떤 그 긴급 사용 승인 내려졌고요. 이 부분 우리나라 정부도 일단 화이자와 그 몇십만 명분의 일단 그 계약을 했다라는 네. 부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시장 내 분명하게 게임 체인저로서 백신이 아니라 이제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로서의 네.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시장에 그리고 잔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 진행되는 속에서 시장 내에 일단 그 희비 교차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 하지만 분명한 것, 지난 2020년 후반과 2021년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V자 반등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경험적으로 시장은 선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경험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V자 반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장은 일단 급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급락이 쉽사리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를 대비하고 이를 미리 경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려는 대기 매수 세력이 시장 내 잔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조용한 우상향의 어떤 그 시장 방향성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라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로 그 시장 내 얼마든지 그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촉매제로서의 역할일 뿐이지 이게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저는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시장을 주도할 주도구는 대형 경기 민감주와 아니면 내구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오히려 화이자랄지 머크사랄지 모더나랄지 이런 게임 체인저 이 자체 이 부분보다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시장 안정화에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 업종은 결국은 경기 민감제와 대형 시총 대형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시장 내 조금은 좀 잊혀져 왔었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업종군들 소위 말하는 시장은 다시금 고성장 기술주에 갈구하는 목말라서 기술주를 찾게 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은 V반등 이후에 시장은 안정화를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안정화 이후에 시장은 고성장주를 다시금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시장 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이전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먼저 실적 장세로 진입하기 이전에 먼저 긴축 선회에 대한 우려감 내지 긴축 선회에 대한 변동성 장세가 시장 일시적으로는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 시기에는 분명히 한미 디커플링이랄지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양상 이런 부분들을 꼭 미리 염두에 둘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경구용 치료제는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경구용 치료제 너무 포커스를 하시기보다는 경구용 치료제는 촉매다. 게임 체인저임에는 틀림없지만 촉매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에 대한 더 큰 반사 이익을 얻을 만한 업종은 경기 민감제, 경기 소비재, 내구 소비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뿐이지 그 자체가 이 치료제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섹터를 골라야 한다. 그게 바로 경기 민감주와 내구 소비재였고요. 네, 치료제 혹시 나오면 좀 어떻게 복용을 하실 생각이? 아니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걸린다면 그러니까 안 걸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즘 그 주변에 보면은 좀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아이고,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서 상당 부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극복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주였죠?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 그 2주 전이었네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연말 소비 그리고 외국에서도 사실상 연말 소비와 맞물려서 시장 내 그리고 그 실물 경기 내에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길에 쏟아져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들 결국은 이런 부분들 시장은 지금 현재 과거에 정상화 수준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결국 얼마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결국은 이제는 말 그대로 말로만의 위드 코로나가 아닌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전망 내지는 기대해 보는데요. 최소한 1, 4분기, 2, 4분기 이전에는 이런 위드 코로나 상황 도래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악화가 된다면 이제 또 다시 한번 공포성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겠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것은 또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험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죠. 뭐 코로나 지난 2020년 초반 그때는 코로나 대응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기에 분주했었고 그 매뉴얼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매뉴얼을 다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혼란 상황들 속에서 경험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와 관련된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그 경험치는 V자 반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국들의 통화를 완화하는 매우 공격적으로 통화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재정 정책 역시 상당 부분 공격적인 재정 완화 정책을 쓰면서 시장에 돈을 계속해서 풀어냈었던 그런 상황.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더 추가적으로 돈을 못 풀라는 그런 어떤 그 제약도 없습니다. 이를 다 온 상황에서 조금만 더 풀면 될 텐데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극복을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절망감보다는 극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하시는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만 이를 조금 좀 저지하는 요소는 뭐니 해도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핵심 제목인 인플레이션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과연 이제 긴축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게 되면 어떡할까? 인플레이션이 잡혀야만 그래야만 실물 경기도 안정화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물가도 상승이 좀 자제가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진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5%대를 넘는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일단 시장은 조금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텐데 이 부분이 아마도 이에 대한 마지노선이 3월 내년 3월이죠. 이제 그 긴축으로 정말 금리 인상 시점으로 점 찍어 놓은 그런 상황. 내년 3월 말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한번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내년도 화두는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물론 이제 그 주요국 통화 정책 당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간 목표치를 기존 2% 내외에서 5%로 높여서 잡고 있는 것이 사실 그만큼 용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용인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긴축은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용인을 안 한다라면 금리 인상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시장을 상당 부분 움츠려두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이미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중요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을 좀 세워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올해를 또 강타했던 이슈가 있죠. 바로 글로벌 공급망 대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좀 수요가 맞지 않으면서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운송 비용도 증가를 했고 거기다가 차량 수급 불균형까지 생기면서 자동차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카플레이션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이 자동차 가격이 본격적으로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하고 이제는 자동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TV나 스마트폰 같은 그런 가전 제품부터 또 2차 전지까지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갈 거다 하는 그런 줄 인상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시장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속한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시장의 매우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꼭 시장이나 우리 경기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가요?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피해야 된다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게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항상 2% 내외의 인플레이션. 이게 유지만 되어준다라면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연준의 목표도 2%였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5%로 잡았다라는 부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시장에 조금 좀 위협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보다는 훨씬 좋은 얘기다.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면 시장은 하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가전제품 가격도 오르고 그 이야기는 주택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주식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문제는 주식 가격이 실물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줘야 네. 내가 자본이득을 가지게 되어서 이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 발휘가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이 생기게 되면서.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율보다 조금 더 적게, 소위 말하는 자동차 가격 인상이나 뭐 장바구니 물가는 5%가 오르는데 주가는 2%밖에 못 올랐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게 되면서 나의 주가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업종을 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물 시장에서만 소위 말하는 해지 아닌 해지의 방법을 써야 될 텐데 그 해지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원자재 관련주를 사는 것이 또 하나의 해지 수단일 수 있고요. 금융 관련주를 사는 것이 또 하나의 해지 수단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 공급망 대란. 사실상 공급망 대란은 엄밀하게 좀 따져보면 이미 정점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매우 네. 중론입니다. 이미 BDI 지수랄지 아니면 국제 유가랄지 금 가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미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우상향의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그리고 그 공급망 대란이 시장을 크게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예전에 그 공급망 대란이 나타났었던 가장 큰 배경, 이유 따져보게 된다라면 백신 불균형도 그 한몫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산의 백신 공급의 불균형. 백신 공급이 이머징 국가에는 덜 되어오고 그다음에 선진국 중심으로 백신 공급이 되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폭이 실질적으로 이머징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폐쇄랄지 생산시설의 폐쇄랄지 잠정 휴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머징 국가에서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공급망 대란이 나타났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 백신이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정 부분, 뭐 남아 도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서서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물론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시장 내 잔존하고 그 우려감이 잔존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대란을 다시금 재부각시킬 만큼 그러할 확산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여기에 코로나 치료제의 보급 역시 이제는 발빠르게 보급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의 대란 이런 부분들보다는 소비가 이제 얼마만큼 확대되어지고 소비 개선이 얼마만큼 뒤따라주느냐 나타나주느냐 이 부분에 오히려 우리는 더 포커스를 맞춰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상황들 이렇죠.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코로나 확산이 또다시 재부각된다면 어떤 우리가 지침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2020년 3월, 4월과 같은 그런 상황의 전개는 제한적이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매도 이 부분보다는 일단 잠정적으로 홀드해 나가는 그런 전략.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외풍에 강한 시총 대형주랄지 그 시총 대형주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 대비 상당 부분 우호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군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바람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공급망 대란이 생겼던 가장 큰 배경,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생산 투자가 조금 좀 미루어져 왔었죠. 생산 투자가 좀 미루어져,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 때문에 미루어져 왔었고, 소비가 좀 상당 부분 좀 침체되어 있었고, 하지만 보복 소비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재고 축적은 사실상 상당 부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타겟이랄지 월마트랄지 코스트코랄지 주요 공산품들의 선반이 비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 부분 전개가 되었었고, 지금 현재도 다수는 여전히 비어져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빠른 시간으로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공급망 대란의 재발생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적이고,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채워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현재 신차가 실질적으로 좀 여담입니다만은 신차가 보급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차 주문한 이후에 나한테 배달이 되어지기까지 지금 현재도 최소한 2달에서 길게는 8개월 정도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재고 축적 과정이 여전히 아직 진행이 안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서히 재고 축적 과정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 이후 정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재고 축적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생산 증가가 지속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산이 끊기게 되면 실적 장세로 못 넘어가게 됩니다. 생산, 소위 말하는 가동률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생산이 지속되고 생산 증가가 계속되어진다. 결국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생산 면에서 봐야 될 것 2가지인데, 하나는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 구매자 관리 지수,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매우 중요한 핵심일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산, 재고 축적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격과 방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방어, 이 해지를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수단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을 좀 노려보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소비가 확대되는 부분, 그런 관련 섹터를 알아보자, 이렇게 전략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연준이 이제 내년부터는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하고 또 3차례 금리 인상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내년도에 이제 한미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느 증시가 좀 오르고 어느 증시가 떨어질지가 궁금한데, 뭐 커플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시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디커플링 양상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그 테이퍼링이 조기 종료가 되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라면, 만에 하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면 글로벌 자금의 이탈은 너무나 그 명확관한 사실이다라고 굳이 전망을 하지 않아도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한미 증시 간, 한 글로벌 증시 간 디커플링 양상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다만 이런 상황들이 점차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안정화가 찾아오게 된다라면 이제는 시장은 다시금 새로운 균형점 속에서, 균형점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이 원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 그려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년 2월, 3월에 큰 변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하나 이제 그 3월 9일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연준의 테이퍼링 종료가 3월 달에 임박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그런 기점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상황. 금융시장에서는 통화 긴축이라는 그런
이슈가 다시금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시장 내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요 그 대선 주자 양당의 후보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눈에 띄는 정책이 아직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헐적으로 뭐 주택 관련 정책이랄지 조세 관련 정책이랄지 이런 정책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주요 핵심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내년 2월 달 정도 돼서야 2월 달 한 달 정도 남긴 이후부터 이제 본물 터지듯이 상당히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결국은 좋은 쪽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 결국 지금 현재 우리 경기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공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좀 풀어주는 정책, 풀어주는 공약. 그렇다면 우리 증시의 상당 부분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우호적인 것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부분은 결국은 소비와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소비는 고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고용이 되어야만 소비가 잘 되어지고 소비가 잘 되어야만 기업들의 투자가 또다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게 선순환 고리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뭐니 해도 고용일 수밖에 없다. 이 고용에 맞물려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소비 지표일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 분명히 있어 보인다.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 시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글로벌 시장 내 양적 완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장 약 2년 동안 급등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났었고 이머징 국가의 증시와 선진 주요국들의 증시가 동반 상승한 소위 말하는 커플링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 종료와 긴축선회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달러화의 강세를 만들어내고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 증시로의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쏠림 현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쏠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 간의 디커플링 양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양상일 것이다, 현상일 것이다 라는 부분.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결국은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봐야 될 텐데 이 달러 인덱스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결국 미국 소비의 구매력의 증감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핵심 지표일 수 있다라는 점.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다라면 미국 소비자들이 같은 한 달에 100달러를 벌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100달러 어치의 물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매력이 그만큼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매력 증가에 동참하는, 편승하는 그런 업종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미국 경기 민감 그리고 내구 소비재를 수출하는 업종군.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와 IT, 가전일 수밖에 없다. 이 명확하게 어떤 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 서로 다른 양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의 시장 전개 방향. 그러면 디커플링은 피해갈 수 없지만 그 디커플링을 우리가 거꾸로 활용할 수 있는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를 소위 말해서 만회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따져보게 된다라면 미국 소비를 겨냥한
내구 소비재의 증가를 겨냥한 그런 수출군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 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디커플링을 결국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미국 내 소비 상승 그리고 이 내구 소비재에 집중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 있는 내구 소비재 관련 종목들 한번 짚어보자. 그렇게 디커플링을 좀 돌파해보자.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네, 좀 네. 드려보면 내구 소비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 자동차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어찌 보면 지금 과거 한 4년, 5년간 따져보게 된다면 각 산업군별로 가장 많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업종군이 자동차 업종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미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도 그렇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구동 모터와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는 4차 산업혁명군 2로 이제 그 이야기가 회자가 되면서 시장 이끌어오는 주요 핵심 테마군으로 부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변동성이 안정화가 되고 네. 통화 정책에 대한 긴축 선화가 되면서 일시적인 변동성이 있은 직후 바로 시장 안정화와 동시에 이런 핵심 테마군들의 재부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 속에는 반도체의 혁명이 아니라 자동차의 혁명 쪽으로 시장은 진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혁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혁신을 혁명으로도 시장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진화는 이제 더 이상 그 테마군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뒤늦은 감이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부분, 고성장 기술주 속에는 분명히 혁신과 혁명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군이 될 가능성. 가장 산업군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업종. 과거 3, 4년 동안도 자동차 업종이었고 앞으로 3, 4년간도 최소한 자동차 업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자동차 업종은 이제 더 이상 기계 업종이 아니다라는 점. 네. 전기, 전자, 장비 업종이다라는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까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투자자들이 정말 이거 하나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투자 원칙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예, 일단 이슈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3월달, 2월, 3월이 가장 시장의 변동성이 큰 짧게 놓고 보면 네. 가장 큰 어떤 그 달이 되지 않을까, 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그런 네. 상황, 그리고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선회를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시장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변동성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잣대에 의해서 시장 어떤 그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인플레이션을 꼭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당 부분 좋은 인플레이션일 수밖에 없다. 지난 주말 그 블룸버그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 GDP가 글로벌 GDP 합산 금액이 100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서는데 이 부분은 기존 전망치보다 2년에서 3년 앞당겨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아졌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 인플레이션은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 있는,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네. 넘사벽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앞에 있는 허들이다. 그러면 이를 지혜롭게 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그 전략 속에는 어떤 그 변화 과정 속에서 각 주변 환경, 특히나 통화 가치의 변화, 이 통화 가치의 변화는 환율도 있을 수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께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오히려 일단 당분간은 미국 구매력에 우리가 변화 가능성에 구매력의 증가 가능성에 포커스를 하고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넘자라는 쪽으로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수혜와 관련된 업종군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통화에서는 인플레이션
실물 경기에서는 재고 축적. 재고 네. 축적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방향타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네.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의 흐름은 통화 정책에서 인플레이션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 실물 경제에서는 재고 축적이 이루어져야만이 실적 장세로 돌입할 수 있다. 두 가지를 꼽아주셨고, 이 시장 투자자들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체적으로 고용과 소비 지표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고요. 2022년 증시 대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내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